64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마음을 꿰뚫는 일상의 심리학. 저자 장원청. 출판일 2023년 9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심리 법칙을 알자. 책 소개. 심리학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일상에 숨겨진 심리 법칙으로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라. 150만 독자를 감동시킨 실용적인 심리 가이드. 나와 세상을 알아가는 재밌는 심리 법칙.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담겼다. 내 삶 곳곳에 숨어있는 심리학의 비밀. 여러분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타인과 갈등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월급이 중요한가? 워라밸이 중요한가?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위의 질문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무기가 됐다. 저자는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다양한 심리 현상을 쉬운 예시를 들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타인과 교류할 때 확실한 자아 인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방법을 설명하고, 성공과 실패를 겪었을 때 취해야 할 자세와 함께 단단해지는 팁을 제시하며, 조직의 구성원이 임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 책은 인간 심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64가지를 정리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취를 이루는 방법부터 행복을 위한 심리 법칙까지 살아가는데 꼭 알아둬야 할 인간 심리 법칙을 총망라했다. 세상을 살다가 뜻밖의 고난과 부딪힐 때,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와 타인의 심리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올려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 법칙을 소개한다. 또한 인간관계를 술술 풀리게 하기 위한 심리기술과 평범함을 넘어서는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지도 알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대되고 사람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장원청, 심리치료사 카운셀러 컨설턴트. 중국 최초 국립종합대학인 런민대학에서 사회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심리와 경제 분야 도서를 저술하고 번역해왔다. 저장에서 태어나 현재는 베이징에 살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 수많은 심리 법칙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을 이해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준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당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심리학적 효과를 의심하지 마라. 마음을 꿰뚫는 일상의 심리학은 당신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이 책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여 행복한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바란다. 책에서 얻은 내용. 64가지의 검증된 심리 법칙으로 인생을 주도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나와 세상 바라보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도 있다. 자신의 마음이 왜 원래 의도와는 다른,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자꾸 자신을 이끄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끄럽게 대화를 풀어가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꾸 상대방의 말에 따라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상대방은 인간 심리의 비밀과 근본 원리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는데 순진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 대응했다가는 자신이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휘둘리기만 할 뿐이다. 당신을 귀찮게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설명한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다. 그리고 몇 가지 분야의 편중된 심리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부터 인간관계,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 금융투자 시스템 속에 숨어있는 심리적 함정, 직장에서 살아남는 법, 행복을 찾는 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다룬다. 내면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살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솔직하게 답변해준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연신 고개를 끄덕여가며 자신의 마음은 물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까지 흥미진진하게 깨닫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자신있게 이 책을 추천한다. 잘 되면 내 덕분, 잘못되면 너 때문. 이기적 편향. 여러분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는 어딜 가든 일머리는 있는 일잘러지 라고 생각하는 자뻑 스타일인가? 어디를 가든 내가 설 곳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폭 스타일인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심리학자가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을 대상으로 각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90%의 임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른 동료에 대한 평가보다 높게 측정했다. 그중 86%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 실적을 실제 평균보다 높게 평가했고, 오직 1%만이 평균보다 낮게 평가했다. 그 후 심리학자는 전체 회사의 평균 임금 수준을 파악해 임원들이 평가한 자신의 보수와 능력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높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즉 그들의 노력, 뛰어난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그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는 자신들의 노력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자신이 사실 남들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원인을 생각하며 하늘을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회사 임원들이 모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인 걸까?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지닌 일반적인 결점이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기적 편향이라 부른다. 사회심리학을 쓴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이기적 편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자아와 관련한 정보를 만들어낼 때 일종의 잠재적 편견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는 쉽게 벗어던지면서 성공의 찬사는 달게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믿는다. 이러한 자기 미화 감정은 자신의 훌륭한 면에 스스로 도취하게 하고 어두운 면은 간간히 흘려넘기게 한다. 성공하면 내 실력이 출중한 덕분이고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세상이나 남의 잘못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에서 승리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승리를 그동안 스스로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패배한 후에는 좋지 않은 기후 탓이나 심판의 편파적인 경기 운영 같은 다른 요인으로 실패의 원인을 돌리는 것과 같다. 회사의 이윤이 증가할 때도 대부분 CEO는 자신이 관리를 잘해서 회사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이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한다. 심지어 성공과 실패를 묘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주어를 봐도 이러한 편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경우 나 역사 시험 A 받았어 라고 말하지만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사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상하게 내서 예상치도 못하게 C를 받았어 라고 말한다. 캐나다의 여러 심리학자는 결혼 생활 중 발생하는 이기적 편향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91%의 아내들은 장보기를 자신이 도맡아서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76%의 남편들만 동의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어느 부부는 매일 저녁 빨랫거리를 벗어놓을 때 늘 바구니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옷을 주워서 빨래 바구니에 넣을 때 남편을 향해 이번에는 당신이 주울 차례야 라고 말하면 남편은 무슨 근거로? 10번 중 9번은 모두 내가 주웠는데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몇 번이나 주웠다고 생각해?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대충 10번 중 9번. 이 역시 이기적 편향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 중 하나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과장되게 말하고 불리한 부분은 무시해버린다. 따라서 이기적 편향을 다른 말로 자기 본의적 편견이라고도 부른다. 이기적 편향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일어나기도 한다. 팀이 함께 협력할 때 이기적 편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한다. 반면 협력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다른 협력자를 비판한다. 그러면 결국 팀워크는 깨지기 시작한다. 심연을 파고들어 침몰하는 사고의 닷. 앵커링 효과. 앵커 효과는 일종의 선입견을 심어주는 심리 법칙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하나는 이전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닻을 내리는 것의 숨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대량으로 수집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닻을 내리는 것에 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보가 폭발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자신에게 유효한 정보를 취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실패에 집중할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월렌다 효과. 월렌다 효과는 매우 간단한 심리 법칙이다. 고도의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간의 훈련을 무너뜨리며 형성하는 무의식적 반응을 말한다. 이른바 숙련은 연습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뜻밖의 상황이 생길 때 기술이 숙련된 사람은 의식적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이는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에서 얻은 잠재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패할까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반응하는 속도 역시 느려져 생각을 둔하게 만든다.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은 눈이 아닌 나의 마음이다. 쿨레쇼프 효과. 구소련의 영화감독이자 이론가인 쿨레쇼프는 소련의 유명 배우 모주인의 무표정한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똑같은 클로즈업 장면을 영화 속 컷과 편집하여 3개의 장면을 만들었다. 첫 번째 조합은 모주인의 클로즈업 장면에 이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수프 한 접시를 보여준다. 두 번째 조합은 모주인의 클로즈업 장면에 이어 관 속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여준다. 세 번째 조합은 모주인의 클로즈업 장면에 이어 한 소녀가 귀여운 곰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준다. 쿨레쇼프는 이 3가지 장면을 관중들에게 보여줬고 관중들은 배우의 세밀한 연기에 크게 찬사를 보냈다. 관객들은 모주인이 수프를 보고 있을 때는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관 속의 여자를 볼 때는 슬퍼 보이며 소녀가 노는 모습을 볼 때는 자연스럽고 유쾌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촬영 내내 모주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곧 쿨레쇼프는 같은 컷을 두고도 그 전후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관객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쿨레쇼프 효과이다. 쿨레쇼프 효과가 생겨난 이유는 관객이 자신의 경험과 눈앞의 화면을 통해 연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일상생활의 경험 중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슬픈 감정을 연상하게 되고 소녀가 노는 모습을 볼 때는 유쾌한 감정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객이 보는 것은 컷 속의 장면이 아닌 자신의 연상된 심리가 스스로에게 투사된 것이다. 경제학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인다. 사람은 본래 이성적이지 않고 수많은 감정 요인이 사람의 인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심리가 투영된 것이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결국 나의 내면에 따라 똑같은 상황도 때로는 추하게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어수선한 머리를 비우는 산책의 효과. 브루잉 효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도 정확한 생각의 갈피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오히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것을 멈출 때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를 브루잉 효과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과정은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을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해둔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영감 같은 사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중간 휴식이다.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짤 때보다 잠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뇌는 이전에 느낀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고 부정확한 부분을 잊어버리며 사고가 일시 정지된다. 잠재의식 면에서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사람의 뇌에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영감 또는 직감이라 부른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사고를 멈출 때 뇌 속에 수집되어 있던 자료 역시 저장되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서 원래 자료를 재편성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론 복잡다단한 뇌를 잠시 쉬게 놔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멍때리기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장담하건대라는 말만큼 멍청한 직감도 없다. 통제의 환상. 우리는 가끔 외부 환경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비논리적인 직감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직감적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는 달리 손을 쓸 수가 없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운명을 미지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 이를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른다. 통제의 환상이 주는 자신감은 인류가 진화해온 원동력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은 자신 있게 실수를 저지르게 할 때가 많다. 통제의 환상 중 직감이 때로는 이성적인 사고보다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통제의 환상으로 중요한 사항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직감으로 내린 결정은 그저 직감일 뿐이다. 직감을 믿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추후 이성적인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무리 속에 있으면 현명한 개인도 바보가 된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는 주식 투자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학습과 모방을 통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수의 사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인간의 맹목적인 추종 심리를 양들이 떼지어 다니는 행동에 비유한 것인데,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양떼 효과는 편승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핵심은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좇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떤 분석도 없이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잠시 판단의 오류로 대중의 선택을 따라가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독립적인 사고이자 건강한 심리 상태이며 지혜로운 생존의 길이다. 나는 결국 다중인격이란 말일까? 반엄 효과.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 교수는 1948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했다. 그는 이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진단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검사는 구실일 뿐 포러 교수가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은 다음과 같은 똑같은 내용의 결과지였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판적이다. 나약한 성격이 단점이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해결책을 잘 찾는 편이다. 당신에게는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장점이 있다. 겉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고 엄격한 편이지만 내면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종종 당신의 행동과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좋아하지만 구속과 제약을 잘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자랑스러워하고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당신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낯가림이 없는 동시에 내향적이고 신중하며 말이 없는 편이다. 당신은 몇 가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실 위의 성격 검사 결과지의 내용은 별자리나 성격 관련 책에서 임의로 발췌한 것이라 개인의 성격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90% 이상의 대학생들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모두 똑같은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고 보편적인 묘사가 자신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뚜렷한 근거 없이 모호하여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들로 한 사람을 평가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맞아. 이건 딱 내 얘기야 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상을 반엄 효과 혹은 포러 효과라고 한다. 반엄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별자리와 성격 테스트다. 별자리 관련 책을 보면 사수자리 성격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사수자리 남자는 유머가 있고 밝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즐기며 산다.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는 뛰어난 천마의 형상으로 천지를 품어 우주로 향해 달리며 그 어떤 속박과 한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사수자리 남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길 원한다. 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 젊은 남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 인생을 즐기기 싫은 남자가 있을까? 당연한 결과로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남자들 모두 위 내용이 자신의 성격과 꼭 들어맞는다고 여겼다. 모호하고 보편적인 묘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맞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등한시해버리기 때문이다. 반엄 효과는 메타인지에 주목하라는 교훈을 던진다. 자신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자신의 위치는 어디인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확실한 자아인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단순한 성격풀이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이 나이고 또 내가 아닌지, 어떤 것이 명확한 평가이고 모호한 평가인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감정 오염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 한 기사가 저녁 연회에서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제 시간에 자신을 맞이하지 못한 관리에게 한바탕 화를 냈다. 관리는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어 집으로 돌아온 후 별것 아닌 이유로 자신의 아내에게 한바탕 욕을 했다. 그러자 억울한 아내는 아들이 침대에서 깡충깡충 뛰는 것을 보고 아들의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그 후 엉덩이를 맞은 아이는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 옆에서 뒹굴고 있던 고양이를 발로 찼다. 이것이 바로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우화를 이용해 전형적인 감정의 전염을 묘사했다. 사람의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감정은 사회관계에 따라 쇠사슬처럼 차례대로 전달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또는 강자가 약자에게 전염시키는 것이다. 결국 감정을 발설할 곳이 없는 최약자가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감정 전달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나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 혹은 사물의 감정을 전달한다. 또한 종종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화풀이하며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약자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강자 앞에서 납작 엎드린다. 그러곤 결국 더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때로는 자신조차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와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감정의 전염은 아주 사소한 자세, 미세한 표정, 단순한 언어와 말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감정을 옮기는 것이다. 감정 오염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는 명백하므로 우리는 제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햇빛으로 가득한 따뜻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혈압 환자가 화를 잘 내는 이유. 야생마 엔딩. 아프리카 초원의 야생마리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흡혈박쥐라고 한다. 흡혈박쥐는 늘 야생마의 다리에 달라붙어 말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태연하게 피를 빨아먹고 나서야 떠나기 때문이다. 결국 말은 어떤 방법을 써도 별 수 없이 산채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데 동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흡혈박쥐가 빨아먹는 피는 극소량이며 야생마에게 전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야생마가 목숨을 잃는 진짜 이유는 흡혈박쥐에게 당한 이후 느끼는 분노 때문이었다. 흡혈박쥐는 단지 야생마의 죽음을 유인할 뿐이고 야생마가 이 미끼에 격렬한 감정으로 반응한 것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분노는 신체 기관에 해를 입히기 쉬운데 첫 번째가 바로 심장이다. 만약 자주 분노를 느낀다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보다 거의 3배나 높다.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의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혈소판이 뭉쳐져 동맥경화에 걸리기 더 쉬운 것이다. 분노는 식욕 저하를 초래하여 소화기 계통에 병이 나기도 한다. 또한 분노는 간에 영향을 끼쳐 간을 불편하게 하고 간과 쓸개의 불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고혈압 환자는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 많은 전문의가 반복해서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만약 분노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고혈압과 심장병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모두 해치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은 많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법칙은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건 화낼 가치조차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다. 혹은 운동이나 음악 듣기, 맛있는 것 먹기 등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은 순식간에 사그라든다. 분노의 자루 함부로 차지 마라. 헤라클레스 효과.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 하나가 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을 때 상대방이 보복하려 들면 상대에 대한 원한이 더욱 깊어지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온갖 궁리를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측의 적대감은 점점 깊어지고 보복의 수단 역시 격해지며 광적인 보복 행위는 또 다른 이의 원한을 사게 된다.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심리학 개념이 바로 헤라클레스 효과다. 헤라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이 아주 센 영웅이다. 어느 날 그는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발끝에서 모양이 불룩한 이상한 자루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호기심에 자루를 발로 밟았다. 그런데 자루는 터지지 않고 점점 부풀어 올라 그 크기가 2배가 되었다. 헤라클레스는 화가 나온 힘을 다해 자루를 발로 차버렸다. 자루는 계속해서 더 부풀어 올라 마침내 헤라클레스가 가려던 길을 막아버렸다. 결국 그 길에 갇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한 성자가 다가와 헤라클레스에게 말했다. 자네가 발로 찬 이 물건은 분노의 자루네? 자네가 분노하면 할수록 이 물건은 점점 커질 것이고 반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처럼 작아질 것이네. 분노는 헤라클레스가 우연히 만난 자루와 같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분노를 상대한다면 그것은 배로 커질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이해 충돌은 필수적이다. 이때 넓은 마음으로 원한을 감싼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이는 상대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돌아온다. 상대에게 복수심으로 원한을 가지면 잠깐의 쾌감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원한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때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을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화풀이 방해 마력. 호손 효과. 호손 효과는 하버드대학교 심리전문가 엘튼 메이어 교수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호소닉스 공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산성 실험에서 발견한 현상이다. 기간은 1924년부터 1933년까지로 약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실험이다. 1924년 11월 메이어 교수의 연구팀은 미국 서부에 있는 전기 회사인 호손 공장을 찾았다. 연구의 최초 목적은 작업 조건과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을 개선했을 때 노동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먼저 전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6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다. 7개의 단계적인 실험 중 근로자들의 임금, 휴식시간, 점심 식사, 조명 등의 조건을 계속해서 바꾸고 이러한 외적 요인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적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들의 생산성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메이어 교수 연구팀은 다시 약 2년간 근로자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고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내심 있게 경청했다. 이 과정 중 근로자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호손 공장의 생산성은 점점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감정 표출이 작업자들이 일하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또한 연구팀의 경청은 그들이 관심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고 근로자들은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을 그때부터 호손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감정 표출의 수단은 주로 난폭한 행동, 하소연 그리고 슬픔의 표출,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스시타의 화풀이방은 난폭한 행동 표출에 속하고 호손 실험 중 진행한 인터뷰는 하소연 표출에 속하며 그 외에 목 놓아 우는 것은 슬픔의 표출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정서적인 눈물은 다른 눈물과 달리 유독물질이 있어 혈압 상승을 야기하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며 소화 불량 등의 안 좋은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물을 통해 유독물질을 몸에서 배출해야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고 맑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바탕 크게 울어보는 것도 좋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카렐 공식. 윌리 카렐은 뉴욕 버팔로에 있는 강철 회사의 엔지니어였다. 어느 날 카렐은 미주리주에서 가스 청소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계를 설치하고 나자 생각보다 회사가 보장하는 품질에는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카렐은 몹시 초조해졌다. 그러나 카렐은 초조함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고의 방향을 바꿔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장이 기계 전체를 뜯어낸 후 자신을 해고하는 것뿐이었다. 제일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한 후 카렐은 자신에게 말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되면 난 어떻게 하지? 곧 카렐은 당시 기계수리 엔지니어 수가 부족해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제일 안 좋은 결과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자 카렐은 점차 차분해졌다. 그 후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100만 원을 더 들여 설비를 좀 더 조립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결과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고 완벽한 개선 방안을 얻었으므로 카렐 역시 해고될 위험이 없었다. 그 후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카렐의 경험을 통해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방법을 정리해 카렐 공식이라고 명명했다.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사는 법에서 카네기는 카렐 공식에 대해 정의했다.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의 근원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카렐 공식의 사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한 3가지 절차가 있다. 첫 번째, 먼저 두려움을 없애고 이성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한다. 그 후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두 번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을 찾아낸 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상황을 돌이킬 수 없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털어낼 수 있다. 3번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긴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가장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계속 걱정만 한다면 아마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의 사지 저장 효과 과거에 집착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함라는 현상이 있다.
이는 사람의 신체 중 일부가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꽤 오랜 시간 그 잘린 일부에 대한 존재감과 지배욕을 느끼며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세계에 숨어 걱정만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카렐 공식은 우리에게 낡은 것을 붙잡고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잠을 깬 뒤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잘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이상한 심리. 요나 콤플렉스. 요나 콤플렉스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메슬로가 제기한 심리학 현상이다. 메슬로는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 현상이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때문이다. 성경 속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데 니느웨 아시리아의 대도시 로가서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는 본래 얻기 어려운 사명인 동시에 매우 높은 명예이고 요나가 평소에 동경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과 명예를 실제로 받아들이자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진짜 기회를 만났을 때는 도망가 버렸고 도망간 후에는 점점 움츠러들어 메슬로가 말한 요나 콤플렉스에 빠졌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것도 피하게 만든다.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모순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자신이 잘하지 못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가능성 역시 두려워하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확실한 것은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는 동시에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나 콤플렉스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를 균형 있게 표현한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런 스트레스를 대담하게 돌파하고 자신의 요나 콤플렉스를 벗어던지며 결국 기회를 잡아 성공을 얻는다. 독일 방송에 누가 미래의 백만장자인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는 두뇌 게임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면 푸짐한 상품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작은 함정이 있었는데 매번 관문을 넘을 때마다 상금을 받은 후 바로 다음 관문으로 갈지 여기서 멈출지 참가자들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다음 관문의 상금은 이전 관문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마지막 관문에서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만약 다음 관문을 넘지 못하면 이전에 받은 상금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실제 방영되기 몇 주 전까지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참여자는 없었다. 끝까지 도전해볼 능력이 있는 참가자들이 모두 중간에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10만 원 정도의 상금이 쌓였을 때 문제 풀기를 포기하고 게임을 그만뒀고 고비를 넘기고 마지막까지 싸운 참가자는 끝내 없었다. 몇 년 후, 크레마라는 한 청년은 1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계속해서 게임에 도전했다. 그는 전례를 깨고 5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고 고심 끝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관문에 도전했다. 그 결과 그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래 첫 번째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지 언론의 논평에 따르면 크레마의 성공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심리, 성향과 야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50만 원의 상금을 받은 후 나온 문제는 모두 간단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관문에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 요나 컴플렉스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게 만든다. 이는 전형적인 자기방어 기제로 비록 그들이 크레마보다 더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할지라도 크레마가 도달한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한평생 평범할 수밖에 없고 소수만 성공할 뿐이다. 요나 콤플렉스가 위험한 이유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상황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변화되는 상황을 두려워해 미리 자신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이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콤플렉스를 깨뜨리고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야 한다.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 두려움에 하지 않을 뿐이다. 뛰어오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워라. 로크 법칙.
목표는 매 순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목표가 바르게 세워질 경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잠재 능력까지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 밖에 목표를 세울 경우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로크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이다. 목표는 높아야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사랑하라. 발라흐 효과. 독일의 화학자 오토 발라흐가 중학생이던 시절 발라흐의 부모는 그가 문학가가 되길 원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 학기가 지나고 선생님은 부모에게 이런 내용의 평가를 보냈다. 발라흐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문학 창작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 후 발라흐는 유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라흐는 예술 쪽으로 재능이 전혀 없었고 구도와 색조 등 기본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다. 학교 측이 평가한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 너는 예술 방면에서 그럴듯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 같다. 발라흐의 부모는 절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다행히 아들의 화학 선생님은 발라흐가 꼼꼼하게 화학 실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화학 공부를 권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화학 분야에서 발라흐의 지혜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22세가 되던 해에 박사학위를 따고 결국 노벨화학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만족은 결국 죽음을 향한다. 퇴행 효과. 1960년대 말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농경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집단 문화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그 결과 현지인들이 1100년 동안 줄곧 화전을 경작하는 원시 농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생활 방식과 세계관 역시 1100년 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해가 거듭되는 동안 반복적인 상태에 머물며 진보된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기어츠는 그의 관찰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퇴행이라고 명명했다. 퇴행 효과의 근원은 혁신 동력의 결핍이다. 자바섬의 토지는 비옥했고 농산물은 풍부했다. 비록 1100년 전의 생산 방식을 선택했더라도 그곳의 생산량은 여전히 놀라웠다. 따라서 현지인들은 자신의 생활을 굳이 바꾸려는 욕심이 없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퇴행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인류 사회는 늘 생존 경쟁의 연속이다. 영원히 폐막하지 않는 경기장처럼 매일 모두가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해선 무조건 달려야만 하고 그래야 무자비한 탈락을 피할 수 있다. 단지 뛰는 것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들과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달리는 환경에서 나 혼자 가만히 멈추어 서 있다면 퇴행 효과의 함정에 빠져 숨을 멈추게 될 것이다.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다. 마태 효과. 마태 효과는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 있다. 빈익빈 부익부이다. 마태 효과는 미국의 유명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 1968년에 처음 제기한 학설이다. 당시 머튼은 과학사회학에서 이 현상을 언급하면서 명성이 높은 과학자일수록 더 높은 명성을 얻기 쉽다고 했다. 그 후 사람들은 강영역의 양극화와 강자 독식의 상태를 마태 효과라고 불렀다. 쉽게 승자 효과라고도 불린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에마태 효과의 유래가 된 이야기 하나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새 하인에게 금덩이를 주었다. 주인이 돌아오자 첫 번째 하인은 말했다. 주인님이 제게 주신 금덩이로 장사를 해서 금 10덩어리를 벌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인은 말했다. 주인님, 저도 주인님께서 주신 금덩이로 5덩어리를 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인이 말했다. 주인님, 저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금덩이를 땅에 감춰 두고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세 번째 하인이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첫 번째 하인에게 주도록 명령하며 이렇게 말했다. 물을 잇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떤 개체, 그룹 또는 지역도 일단 어느 방면 돈, 명성, 지위 등에서든 성공하거나 진보한다면 더 많은 성공과 진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마태 효과는 강자는 우세를 쌓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어 더 강해지고 약자와는 더 큰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을 뜻한다. 영국에는 성공이 성공을 번식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또한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우리는 평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자주 들어도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역경 속에서만 링컨, 에디슨 같은 위인이 나올 수 있고 어릴 적부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젊은 인재에게는 어느 순간 벼락이 떨어지는 비극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링컨,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성공한 것에만 집중해 고난과 고통이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대중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오류다. 우리는 종종 역경 속에서 성공한 영웅에 대해 듣는데 이러한 영웅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주변에서 보기 힘든 내용이므로 더욱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다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에서 성공으로 향한다. 마태 효과의 영향 아래 이들의 성공 논리는 대부분 그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모두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더 성공할 수 있었다가 되므로 너무 평범한 데다 극적인 재미가 없어 입소문이 나지 않았을 뿐이다. 실패는 사람의 의지를 단련시키며 더 많은 투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마태 효과는 가장 냉혹하고 무정한 규칙으로 실패자들이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일말의 의욕조차 빼앗아 버린다. 결국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며 대부분 성공의 길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공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태 효과는 달리 말해 자원의 축적과 같다. 천연 자원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천연 자원을 끌어올 수 있고 자원 자체가 다른 자원을 찾아 결합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마태 효과는 개인의 심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기에 자신감이 가득하고 그 자신감 덕분에 더욱 성공한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 열등감으로 더욱 큰 실패를 겪는다. 왜 그 좋은 스트레스를 제거하려 하는가? 말파리 효과. 아무리 의욕이 없고 게으른 말이라도 말파리에게 쏘이면 정신을 차리고 빠르게 달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심리학자들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은 서 있기보다 앉아 있기를 더 좋아하고 움직이기보다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내면에서 편안함을 찾는 본능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라고 편안한 생활은 천재 하나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무수한 예가 증명하고 있다. 지나치게 안일한 삶은 우리의 투지를 잃게 만든다. 또한 일상의 사소한 일에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다 소진하고 만다. 사람의 잠재력은 모두 자극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은 타성이 있어서 외부의 자극이나 진동이 없으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서 주위의 훌륭한 인재들을 보며 한숨 섞인 한탄을 쏟아낸다. 그들의 천부적인 재능과 뛰어난 두뇌를 부러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들은 단지 동기부여가 부족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성공을 얻고 싶다면 주동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야 하며 외부의 스트레스를 내부의 동력으로 바꾸고 숨어있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굴해내야 한다. 망설이는 바보, 후회하는 멍청이. 비리당의 당나귀. 프랑스의 철학자 비리당에게는 작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 이 당나귀는 주인처럼 지혜롭고 이성적인 성품을 지녔다. 매일 당나귀에게 여물을 주었던 하인이 어느 날 급한 일이 있어 이틀간 외출을 해야 했다. 하인은 당나귀가 먹을 수 있게 한 무더기씩 같은 양의 여물을 양쪽 옆에 준비해 놓았다. 3일째 되던 날 하인이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당나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아사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비리당의 당나귀는 양과 질이 똑같고 양쪽 거리도 같은 건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하고 있었다. 비록 당나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건초 두 더미의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것이다. 당나귀는 한편으로 양을 고려하고 한편으로 질을 따지고 한편으로 색을 분석하고 또 한편으로 신선도를 분석하며 이리저리 머뭇거렸고 결국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한 것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에 대한 제일 좋은 반격이다. 실패해서 정말 다행이야. 실패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다. 그 어떤 최고의 성과라도 실패를 겪지 않은 결과는 없었다. 그 어떤 뛰어난 인물일지라도 영원히 순풍과 순류만 만날 수는 없다. 넘어지는 것은 결코 두려운 게 아니며 최종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진 즉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능력자는 버티는 자를 넘어설 수 없다. 베르나르 효과. 베르나르는 영국의 저명한 천재 과학자다. 하지만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명예는 영국 왕립학회 훈장을 수여한 것과 해외 아카데미 회원에 등록된 것에 불과하다.
주변에서 그를 지켜본 베르나르의 동료와 학생들은 모두 그의 천부적인 재능이 이 정도 성과에 그치는 것에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베르나르는 언제나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의 사상을 던져놓고 가장 먼저 자신이 한 차례 발을 들여놓은 뒤 마지막 성과는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도록 넘겨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본 사상이 그가 쓴 논문의 공로로 돌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출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10년 동안의 면벽 수행의 의지가 부족하여 이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면벽 수행은 달마대사가 치유동굴에서 오로지 벽만 바라보고 수련을 한 데서 나온 단어이다. 밖으로 향하는 모든 둘레를 장벽처럼 굳건하게 차단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를 통해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함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문제는 베르나르가 실패한 근원을 따져보면 깊이 파고드는 꾸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베르나르 효과라고 불렀다. 재능은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능은 넘쳐나지만 실패한 사람이다. 기회 역시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행운은 있지만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은 우리의 현실에도 비일비재하며 실패한 천재 역시 자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역시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 이 세상은 높은 학식을 가진 루저들로 가득 차 있다. 베르나르 효과의 모델인 베르나르는 바로 살아있는 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모든 길은 반드시 하나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끈기 있는 사람만이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눈에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 헤일로 효과. 헤일로 효과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 에드워드 리토른덱가 1920년대에 처음 제기한 것으로 후광 효과라고도 불린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점차 커지면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헤일로는 달 주위에 빛이 주위로 가득 차고 퍼져나가며 이로 인해 다른 성질이나 특성을 덮어버리는 현상이다. 손다이크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 헤일로 효과를 증명하고자 했다. 그는 무작위로 몇몇 사람들의 사진을 골라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사진에서 어떤 사람은 매력적이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해 보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특이점도 없었다. 손다이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진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우호적인 특징을 부여했는데 예를 들면 상냥함, 침착함, 좋은 인간관계 등이었다. 이것이 바로 후광 효과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한두 가지 우수한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다른 특징도 모두 좋게 보는 것이다. 반대로 부족한 특성을 보여주면 그 사람의 다른 특징도 모두 나쁘게 평가한다. 헤일로 효과의 본질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고 점을 면으로 확대하여 평가하는 경향이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일반화되고 확장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헤일로 효과가 작용하면 한 사람의 장점 또는 단점이 일단 확대되어 다른 장점이나 단점은 그 뒤로 감춰지게 된다. 후광 효과는 일종의 착각과 같은 현상이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 착각의 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좋게 생각했던 것들 역시 불호의 이미지로 본다는 것이다. 좋은 이미지들은 모두 가식과 거짓으로 보이고 그 뒤로 아무리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따라서 후광 효과라는 엄청난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후광이 사라질 때 그만큼의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를 헤아리다.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의 감정 교류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를 빠뜨린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려 하고 자신의 처지에서만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려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가정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사고로 인해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고 호도하고 왜곡하며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힌다. 진정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처지를 바꿔 타인을 생각한다면 비로소 역지사지가 작용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칭찬으로 자존감을 만족시켜라. 자존감 효과. 사람들의 사교적 행동 중에서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의사를 존중해주기를 뼛속 깊이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욕구를 인정하면 더욱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치르는 어떤 대가보다 클 것이다.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내가 좋아.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역시 나를 좋아하게 된다. 말로 무언가를 표현할 필요 없이
나의 진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것이며 상대방도 분명히 그 진심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좋아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이러한 싫은 감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마련이다. 뻔하지 않은 뻔한 이야기. 에런슨 효과. 하나마나 한 당연한 이야기를 하겠다. 성과급이 줄면 일에 대한 태도는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성과급이 증가하면 일에 대한 태도가 점점 적극적으로 변한다. 이런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 에런슨 효과라고 한다. 통속적으로 말하면 큰 표창부터 작은 칭찬까지 누군가를 더 이상 칭찬하지 않으면 좌절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좌절감은 쉽게 불만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너무나도 뻔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심리학자인 에런슨은 하나의 심리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피실험자 5명을 선택해 그중 1명에게 프로젝트 임시 책임자 자리를 맡게 하고 매번 실험하는 틈틈이 그에게 다른 피실험자에 대한 인상과 평가를 보고하게 했다. 모든 보고 과정은 에런슨의 사무실 안에서 이뤄졌고 기타 피실험자들은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던 한 가지는 이 임시 책임자가 위장한 사람, 즉 바람잡이라는 것이다. 보고는 4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바람잡이에게 피실험자 A는 매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 바람잡이에게 피실험자 B는 매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세 번째, 바람잡이에게 피실험자 C는 먼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 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네 번째, 바람잡이에게 피실험자 D는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 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이 과정은 모두 피실험자들이 몰래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에런슨은 이 피실험자들이 임시 책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피실험자 A는 6.42점, B는 2.52점, C는 7.67점, D는 0.87점을 주었다. 에런슨의 실험은 인간관계 속 하나의 원칙을 입증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처음에는 자신을 인정하다가 나중에 갈수록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이는 서로 좋아하는 법칙의 보충 조건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점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욱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관계에서 늘 좋은 말만 하는 것과 나쁜 말을 먼저 한 후 천천히 좋은 말을 하는 상황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후자가 더욱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된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는 줄곧 좋은 말만 했던 사람보다 훨씬 크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는 결국 자기 욕구의 만족이며 우리는 타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 자체의 변화가 주는 성취감 혹은 좌절감은 특히 강하다. 우리는 좌절감을 싫어하며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사람 또한 싫어한다. 반대로 우리는 성취감을 좋아하며 우리에게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각별히 좋아한다. 에런슨 효과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에런슨의 실험 중 보이는 좌절감 또는 판매원 이야기 중 나오는 상실감이며 모두 본능적으로 배척하고 싶어하는 감정이다. 긍정적인 평가나 감정에서부터 소극적인 평가나 감정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혐오감은 점점 강해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호감형 인간일수록 더 자주 봐야 하는 이유. 인간관계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폐쇄적인 사람 혹은 타인을 만나면 피하거나 움츠러드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확률이 낮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정성을 들이고 자주 만나 사귀어야 우정의 나무는 비로소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 호감을 사고 싶다면 일단 반박하라. 개변 효과. 사람들은 줄곧 자신의 관점에 동감하고 따르는 사람보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설득당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임을 느끼고 싶어 한다. 누군가 나의 의견에 반박을 한다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상대가 나의 의견을 열심히 경청했다는 것을 나타내니 말이다. 만약 상대와의 대화에 딴 생각을 했다면 반박할 거리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상대가 내 의견에 반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그의 태도에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도 모른다. 단지 그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대안을 찾는 것인지 파악할 수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찰나의 순간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 루시퍼 효과.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 환경에서 악한 본성은 깊숙이 감춰지지만 스탠퍼드 교도소처럼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권력을 쥔 루시퍼처럼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와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루시퍼 효과라고 한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도덕과 사회윤리는 항상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악한 사람을 경계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단지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규정지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좋은 사람일 뿐, 상황이 돌변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면 당장이라도 악마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누구나 옷장 속에 해골을 감춰두고 산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음속엔 악한 본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향한 절대적 신뢰는 언제 깨어날지 모를 루시퍼에게 자신의 운명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그저 스위치를 올리라는 명령에 따랐을 뿐. 밀그램 실험. 밀그램 실험 또는 권위에 대한 복종에 관한 연구는 한 사회 심리학자의 유명한 실험이다.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스탠리 밀그램은 예일대학교의 옛날 캠퍼스 지하실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는 피실험자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심에 어긋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과연 거절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밀그램은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포장해 피실험자들을 모집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교사 역할을 맡게 하고 옆방의 학생 역할을 하는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연구원들이었고 이들은 가짜 피실험자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볼 수는 없었으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다. 연구원은 교사 역할자들에게 이 전기 충격기로 학생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실험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교사 역할의 피실험자들이 시험지를 받아 질문을 읽어주면 옆방의 학생들은 객관식 문제에 대한 정답 버튼을 눌렀다. 만약 학생이 답을 맞히면 교사는 계속 다음 문제를 진행했고, 틀리면 징벌로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또한 답이 틀린 횟수에 따라 전기 충격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교사 역할의 피실험자들은 전기 충격기를 누를 때 옆방에 있는 학생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전기 충격이 강해질수록 비명 역시 높아졌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짜 피실험자들이 거짓으로 내는 소리였다. 그러나 교사 역할의 피실험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학생들이 전기 충격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기 충격을 135V까지 올렸을 때 옆방에서는 처절한 비명과 함께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대부분 피실험자는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으니 옆방의 학생들의 상태를 살펴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그들은 실험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때 연구원들은 학생들은 일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 뿐이니 실험을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하며 피실험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받은 피실험자들은 실험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고는 전기 충격을 300V까지 올렸다. 갑자기 옆방의 가짜 피실험자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정답 버튼도 누르지 않고 어떠한 인기척도 내지 않았다. 다시 피실험자들은 실험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실험을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했고 다시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35%의 피실험자들만 실험을 중단했고 나머지 65%는 끝까지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전기 충격을 450V로 최대한 올리며 실험을 마무리했다. 밀그램이 설계한 이 실험의 처음 취지는 당시 유대인 학살의 나치주의자를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이 정말 타고난 살인자인지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밀그램의 동료는 10%, 심지어 1%의 사람만이 냉정하게 전기 충격기를 450V까지 높일 때까지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꽤 높은 비율의 피실험자들이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밀그램 실험에서 우리는 사람의 인성 중 가장 어두운 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약하고 어떤 위협이나 이익보다는 위기질서나 권위자의 명령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잔인한 게임 한판.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란 1950년 미국의 랜드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론으로
나중에 수학자인 엘버트 터커가 죄수의 이야기에 적용하여 죄수의 딜레마로 불리기 시작했다. 엘버트 터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용의자가 살인을 저질러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들을 격리하여 구속한 후 그들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1.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각각 징역 1년을 받는다. 2.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각각 징역 8년을 받는다. 3.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자백하고 한 사람은 자백하지 않으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될 것이고 자백하지 않은 공범은 징역 10년을 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거나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다. 분명 제일 유리한 선택은 두 사람 모두 자백하지 않고 각각 징역 1년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격리되어 있어 서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서 생각해보면 서로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선택 자백을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공범이 자백하는 것으로 자백하지 않은 자신이 10년의 징역을 받는 것은 너무 손해였다. 또한 모두 자백하게 되면 결국 모두 8년의 징역을 받게 되고 운이 좋아야 조기 석방될 수 있었다. 이렇듯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공범이 자백하고 자신은 자백하지 않는 것. 두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고 둘 다 자백하지 않는 것. 상대적으로 덜 최악인 선택 둘 다 자백하는 것을 하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렇듯 인간성의 최대 한계점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 이 도박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최선책은 바로 서로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딜레마의 도박에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최대 이익만을 찾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의 최대 이익만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양쪽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전쟁에 제3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 사격수 게임. 3명의 사격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들 사이의 원한이 너무 깊어 화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싸움에 이르렀다. 이 세 사람 중 갑의 사격 기술이 가장 뛰어나 10발 중 8발을 맞췄고 을의 사격 기술은 보통으로 10발 중 6발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병의 사격 기술은 가장 떨어져 10발 중 4발만 맞췄다. 만약 세 사람이 동시에 총을 쏘는데 한 사람당 한 발만 쏘도록 허락한다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먼저 우리는 사격수 각각의 최선책을 생각해보자. 갑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사격술이 자신보다 못한 을을 먼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갑이 한 것처럼 만약 을이 병을 먼저 제거하면 그는 반드시 갑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을의 최선책은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갑을 먼저 제거하고 그 후 쉽게 병을 죽이는 것이다. 병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최선책은 먼저 갑을 제거하는 것이다. 갑의 위협이 을보다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결에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은 사격술이 가장 좋은 갑이며 사격술이 가장 떨어진 병이 살아남을 확률이 오히려 가장 높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격수 게임이다. 갑, 을, 병 모두 서로의 사격 수준을 아는 상황에서 사격 대결의 승부수는 의외로 사격술의 좋고 나쁨에 비례하지 않는다. 사격술이 가장 안 좋은 병의 생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참가하는 대결에서 승리의 여부는 단순히 참가자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격수 병과 을이 실질적으로 연맹 관계를 맺어 손을 잡아야만 생존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치는 바로 가장 큰 위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손을 잡고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면 그들의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경쟁 상대와 협력하여 다수의 대결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은 산업 경쟁에서도 많이 쓰이는 책략이다.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두 회사 간의 게임은 사격수 게임의 아주 좋은 예시다. 음료 소비 시장에서 그들은 물과 불처럼 공존할 수 없는 경쟁 상대다.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일단 한쪽에 변고가 생기면 다른 한쪽은 불난 틈을 타서 상대의 시장 점유율을 침범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여러 해 동안 두 회사 모두 큰 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음료 시장에 제3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두 거대한 회사가 사격수 을과 병 사이의 동맹처럼 줄곧 일종의 협력 경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만약 탄산음료 시장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들은 이심전심으로 공세를 펼쳐 제3자를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철저하게 패배시킨다. 두 거대한 회사는 서로 수차례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한 번도 서로에게 해가 되는 상황을 만든 적은 없다. 또한 두 회사가 진짜 대비하는 상대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격수 갑이다. 적군이 건넨 빵 한 조각의 호의. 제1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과 동맹국은 기나긴 참호전에 빠졌다.
그들은 교전 지역을 지나가기 전 정찰병을 파견해 서로를 정찰했다. 어느 날 독일군 정찰병 한스는 능숙하게 영국군 연합군에 참호로 잠입했다. 그때 혼자 떨어져 빵을 먹고 있던 영국 병사가 완전 무장한 한스를 맞닥뜨렸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경계 없이 본능적으로 한스에게 빵 한 쪽을 건넸다. 한스 역시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지만 영국 병사가 건넨 빵 한 쪽을 보고는 본능적으로 건네받았다. 그 후 두 사람은 비로소 이곳이 생사가 갈리는 전쟁 지역이고 자신이 만난 사람은 잔인한 적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 병사는 미처 총을 들지도 못한 채 한스에게 무기를 빼앗겼다. 그러나 한스는 그를 포박하지 않고 그냥 놔준 후 돌아서서 자신의 진지로 돌아갔다. 이것은 바로 한스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해의 법칙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록 적이라도 상대가 준 빵을 받았을 때 보답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해가 갖는 힘이다. 호해의 힘은 대단하다. 눈앞의 적군도 해치지 못할 정도로 자비를 베풀 아량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남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상대가 은혜를 받으면 다음 설득에는 더 이상 힘을 쓸 필요가 없다. 나 자신을 설득하면 설득 못할 것이 없다. 대답 일관성의 원리. 심리학자인 토머스 모리아티는 경마장의 도박꾼에게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한 도박꾼이 자신이 고른 말에 판돈을 걸면 그는 곧 이 말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며 이 말은 틀림없이 모든 말 중 최고일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리아티는 우리가 어떤 결정 혹은 선택을 하면 자신이 내린 결정 혹은 선택을 합리화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한다고 생각했다. 일상생활에서 대답 일관성의 원리는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종종 이용되기도 한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를 유인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하거나 혹은 어떤 일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게 한다. 그 후 다시 과거와 똑같은 압력을 이용하여 우리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만든다. 제일 좋은 설득의 기술은 설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약속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설득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설득의 기술이다.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 일상생활에서도 문지방 효과의 적용은 광범위하다. 다른 사람이 작은 요구를 하면 우리는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다. 또한 일단 이 요구를 들어주면 마치 문간을 넘어선 것처럼 그들은 더 큰 요구를 해온다. 비교적 전형적인 예시 한 가지를 들어보자. 옷가게 판매원들은 고객이 방문했을 때 옷을 소개하는 대신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권유한다. 대부분 고객은 그 옷을 살 생각이 없어도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한번 입어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 일단 고객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는 문지방 효과의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판매원의 첫 번째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다음 요청을 거절하려면 더 많은 애를 써야 한다. 그러면 결국 원래 살 계획이 없던 옷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 옷가게 판매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는 자주 응용된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마음속에 둔 여자를 쫓아다닐 때 단번에 일을 끝내려 평생 함께 살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먼저 같이 영화 보자, 밥 먹자, 함께 놀러 가자와 같은 작은 요구를 말하며 그 후 점점 친밀한 동반자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효과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해야 할 때 작은 요구를 먼저 말하는 것이 상대가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밖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크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목표로 분해하면 마지막에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또한 문간에 발 들여놓기의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동력은 반감? 구소련의 심리학자 플라토노프는 그의 저서 취미 심리학의 서문에서 특별히 독자에게 8장의 5번째 줄은 읽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독자는 작가의 경고와는 반대로 가장 먼저 8장의 5번째 줄부터 읽었다는 것이다. 플라토노프가 이렇게 책에서 사소한 농담을 던진 것은 심리학상 흥미있는 현상인 금지된 과일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보통 사람들은 금지된 과일일수록 더 달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떤 정보를 숨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수록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심리와 같다. 즉 금지된 일일수록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금지령을 깨뜨린다. 이러한 일방적인 금지와 은폐로 인해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금지된 과일 효과라고 부른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몬터규 가문의 로미오와 캐플렛 가문의 줄리엣은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두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지간이어서 그들의 사랑은 가문의 단호한 반대에 부딪힌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결국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는다. 이 희곡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격렬한 사랑에 빠져 죽음도 불사르며 가문의 간섭에 반항하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뜻밖에도 두 가문의 반대가 두 젊은이의 금지된 과일 심리를 불러일으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과일 효과를 완벽히 해석했고 사람들은 이 효과를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행동의 원시적인 동기는 대부분 일종의 금지 효과에 불과하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억압할수록 반항심만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반대로 만약 억압을 멈추고 인정하며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과 집착은 사라질 것이다. 즉, 억압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더 낫다. 우리 행동의 원시적인 동기는 대부분 일종의 금지 효과에 불과하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그런 행동을 억압할수록 반항심만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반대로 만약 억압을 멈추고 인정하며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과 집착은 사라질 것이다. 즉, 억압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더 낫다. 100번 말해도 듣지 않는 것은 100번 말했기 때문. 한계초과 효과. 마크 트웨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어느 날 그가 목사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의 말씀이 너무 좋아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설교가 지겨워졌고 잔돈만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10분 후 여전히 목사의 말은 끝나지 않았고 그는 결국 기부하지 않기로 했다. 목사의 설교가 끝난 후 기부금을 거둘 때 너무 화가 난 마크 트웨인은 한 푼도 기부하지 않고 오히려 쟁반에 들어있던 2달러까지 가져가 버렸다. 목사의 끊임없는 설교는 마크 트웨인을 짜증나게 했고 기부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기부한 돈마저 가져가게 했다. 다시 말해 반항심으로 인해 한계초과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인간관계의 소통 과정에서도 반항심은 마음속 면역력보다 더욱 나쁜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 면역력은 우리에게 단지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똑같다라고 느끼게 하는 반면 반항심은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분노한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남편은 정말 구제불능이어서 100번을 말해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아내는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아내가 100번씩이나 말했기 때문에 남편은 오히려 듣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는 바로 한계초과 효과가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언어적 매력은 그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말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인지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어떤 소통이든 특히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설득하고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면 무의미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사람들이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그 소리는 옳은 소리가 아닌 그저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다. 오히려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신이 수용한 가장 높은 소비 가격은 얼마인가? 소비자 잉여. 사람이 어떤 상품을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절대 자신이 마음속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이 비교하고 구입하여 얻은 만족은 자신이 이 물건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포기한 만족보다 훨씬 커야 한다. 이처럼 물건을 구입하면 일종의 만족 잉여를 얻게 된다. 소비자 잉여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한 사람이 소비 후 손해봤어. 혹은 역시 잘 샀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상품의 진짜 가치와는 관련이 없고 표시된 가격과도 크게 상관없다. 단지 그가 이 상품에 대해 얼마큼 지급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금액으로 구입했다면 상품의 가치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만족하게 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금액으로 구입을 했다면 상품의 가치가 충분해도 만족감은 100%를 채우지 못한다. 소비자의 잉여는 소비자의 지갑 수준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첫 직장, 첫 업무, 첫 휴가 처음이라 좋은 것들. 경로 의존성 법칙.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한 사람의 직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주 많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첫 직장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찍이 이를 형상화하여 직업 발전에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처럼 첫 단추가 첫 직장처럼 아주 중요하다고 비유한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 또한 커진다. 이는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할수록 경로 의존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고정된 경로에서 보수가 증가하고 자기 강화 심리가 강해질수록 경로 변경, 직업 계획의 변경의 비용도 커진다. 객관적으로 말해 첫 직장의 선택은 단지 두 가지 경우로만 나타난다. 하나는 성공한 선택으로 자신의 발전에 적합한 시작점을 찾아 이 길을 따라 계속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패한 선택으로 일에 깊게 들어갈수록 자신의 발전에 부적합한 길을 걷는다. 그 후의 상황은 사실 직장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어떤 일의 상태나 직업 환경에 익숙해졌을 때 그에 대한 의존성은 반드시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면 기득권을 상실하고 심지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일수록 의존성 법칙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고유한 경로를 버리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더욱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확고하게 경로를 전환하고 새로운 직업 계획 경로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다시 성공의 궤도로 돌아가는 유일한 선택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정말 늦을 수 있다. 자이가르닉 효과. 192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은 기억력과 관계 있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녀는 피실험자들에게 22개의 간단한 일을 요구했는데 이 일들에 필요한 시간은 대체로 비슷했고 일반적으로 몇 분 정도가 소요될 뿐이었다. 이 22개의 일은 두 그룹에게 나누어졌다. 그중 한 그룹은 일을 다 끝내도록 허락된 반면 다른 그룹은 일을 다 끝내기 전에 저지당했다. 얼마 지난 후 자이가르닉은 즉시 피실험자들에게 그들이 했던 22가지 일이 각각 무엇인지 기억하도록 요구했다. 실험 전 피실험자들은 이런 요구를 받을 줄 몰랐기 때문에 한순간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 힘들어했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평균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68% 정도 기억했고 이미 완성한 일에 대해서는 43% 정도 기억했다.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듯 피실험자들은 미완성한 임무를 더욱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다.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꿈이 아니라 행동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계획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꿈을 꾸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그저 꿈일 뿐이고 어쩌면 1년 후 우리의 꿈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행동하기만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 몰입하게 된다. 또한 몰입할수록 그 꿈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지고 꿈을 이룰 기회는 더욱 커진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왕이면 가능한 한 빨리 첫걸음을 내디뎌 보자. 일단 첫걸음을 내디디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의 스승이 아닌 진리에 복종하라. 권위 효과. 권위 효과의 주요 원인은 사람의 안전 심리에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권위자는 항상 정확한 모범이 되며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 인해 틀림이 없다라는 안정계수가 증가한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일종의 칭찬 심리에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권위자의 요구와 사회 규범은 서로 일치한다고 생각하며 권위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면 여러 방면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인할 수 없이 권위자가 만드는 권위는 그들의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부여된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권위자 역시 사람이고 그들은 많든 적든 시대와 조건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 점을 인식하지 않고 권위자의 말만 듣고 따른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심지어 위 이야기에 나오는 엔트 중장의 부조종사처럼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권위 효과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심리 현상이며 그 자체가 좋고 나쁜지를 떠나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적절하게 운용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부적절하게 운용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스승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 이는 우리가 권위 효과에 대해 지켜야 할 정확한 태도를 말해준다. 우리는 계속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정신을 유지해야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미신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이 가득하면 공개적으로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침묵할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 굿맨 효과. 침묵과 경청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청할 줄 모르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고 침묵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침묵할 줄 모르고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말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쌍방향의 연설일 뿐 진정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없다. 침묵할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 굿맨 효과. 굿맨 효과 또는 침묵 효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굿맨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론이다. 굿맨은 침묵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조절한다. 대화에서 침묵이 하는 역할은 수학에서의 제로 역할에 해당한다. 비록 제로이지만 이는 아주 중요하다. 침묵 없이는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굿맨은 역사상 많은 정치와 기업 분야 명사들을 연구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습관 하나를 강조하며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 루이 14세는 어떤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신하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걸 볼 때마다 한쪽에 단정히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그는 가타부타 말없이 그저 고려해보겠소 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오랫동안 고려해보겠소 라는 말은 루이 14세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대답이 되었다. 또한 그의 과묵함은 대신들에게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신들은 그저 두렵고 불안하여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침묵과 경청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청할 줄 모르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고 침묵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침묵할 줄 모르고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말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쌍방향의 연설일 뿐 진정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없다. 회사에는 왜 늘 무능력한 상사만 있는 걸까? 피터의 원리. 피터의 원리는 관리 심리학의 한 현상으로 미국의 학자 로렌스 피터가 처음 제기한 이론이다. 피터의 원리는 고용인을 항상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지위로 승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피터는 그의 저서에서 수직적인 계층 조직 내에서는 모든 직원이 경쟁력 없는 직책으로 승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수의 직책이 그 역할에 맞지 않는 직원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들이 맞지 않는 직책을 담당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약 우리의 최고급 인재 20명을 스카우트해 간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보잘것없는 회사로 변해버릴 겁니다. 빌 게이츠는 한 회사가 발전하는데 핵심 경쟁력은 최고급 인재에 있다고 믿었다. 최고급 인재를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면 그들 개인이 창조한 가치는 100명의 가치와 맞먹는다. 그러나 만약 최고급 인재를 잘못된 위치에 배치하면 특히 비합리적인 승진 제도로 인해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의 관리직으로 승진한다면 최고급 인재들은 원래 그 사람 하나면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내기 위해 다시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다. 당신이 기대한 그대로 그러한 사람이 된다. 로젠탈 효과.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다. 학기 초 로젠탈과 그의 연구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3개 반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럴듯하게 미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후 매우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 명단을 정리하여 교사에게 주었다. 또한 그들은 교사들에게 이 학생들의 잠재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우수하더라도 평소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이 선발된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실상 이 아이들은 특별히 선발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택되었을 뿐이다. 당연히 미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테스트를 통해 나온 매우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 명단 역시 꾸며낸 것이었다. 1년 후 로젠탈은 이 학교로 돌아가 선발된 학생들이 모두 대단한 성장을 보인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그중 어떤 학생들의 기말 시험 점수는 1년 전보다 몇 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로젠탈은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에게 더욱 노력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을 보완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로젠탈은 이러한 심리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심리학에서는 로젠탈 효과 혹은 기대 효과라고 부른다.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효과를 통해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관념은 어느 정도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로젠탈 효과의 본질은 심리적 암시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에게 건 기대가 너무 크면, 심지어 상대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면 그들에게 무거운 심적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불행의 또 다른 이름, 별난 행복. 슈와르츠의 논단.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슈와르츠의 논단으로 미국의 경영 심리학자인 슈와르츠가 제기한 개념이다. 슈와르츠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2마리의 작은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조심성 없이 날다가 날개가 부러졌다. 어쩔 수 없이 그 새는 제자리에 머물며 상처를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새는 혼자 날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안타까워했고 친구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새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사냥꾼이 총을 들고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국 매우 운이 좋다고 생각한 이 작은 새는 사냥꾼의 총구 아래 처참하게 죽었고 날개가 부러진 친구 새는 상처를 잘 돌본 후 계속 날 수 있었다. 슈와르츠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행복은 흔히 그렇듯이 항상 불행한 외투를 걸치고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지 않고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화한다. 행복과 불행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모든 것은 시간의 축 위에 있는 한 점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며 불행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 즉, 앞을 내다보고 마음으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만 불행 속에 감춰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결국에는 무한히 뻗어나가 변수로 가득 찬 중심선에서 자신이 정말로 행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불행 중에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은 양파를 까는 것과 같아서 항상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든다고 말한다. 어떤 불행은 양파처럼 우리를 바로 눈물 흘리게 만든다. 하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불행은 여전히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경험 중 일부이고 별난 행복일 수도 있다.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배고픔이다. 베버의 법칙.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양손에 각각 3,000g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 이때 그의 왼손에 100g의 무거운 물건을 더하면 그는 양손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왼손에 600g의 무거운 물건을 더하면 그는 약간 무거워졌다는 차이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만약 양손에 10kg의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면 왼손에 든 물건이 1000g을 초과해야 비로소 그는 양손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의 저울추가 무거울수록 그 후로 더 큰 양을 추가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베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베버의 법칙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심리학 현상이다. 즉, 사람이 강한 자극을 경험하면 그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면역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감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큰 자극은 두 번째 작은 자극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 1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1000원이 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반면 원래 10만 원이었던 컴퓨터가 1000원이 오른다면 우리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베버의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법칙을 추론할 수 있다. 바로 행복의 절감이다. 간단히 말해 얻은 것이 많을수록 느끼는 행복은 작아진다는 것이다. 같은 빵이라도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과 종일 배불리 먹는 부자에게 주는 행복감은 철저히 다르다. 이는 그들이 얻은 행복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빵 한 조각에 대한 행복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낌이다.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는 오직 행복에 대한 우리의 민감도에 달려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줄만 알면 행복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준다. 잡동사니를 버리면 행복해지는 이유. 디드로 효과. 프랑스의 철학가인 드니 디드로가 쓴 에세이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에 나오는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가운 하나를 선물했다. 디드로는 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뻤다. 그런데 그가 이 화려한 가운을 입었을 때 갑자기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이 몹시 낡아 보였다. 색도 유행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도 지금 입고 있는 가운과 어울리지 않았다. 가운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그는 새 가구를 구입했고 결국 주위의 모든 환경을 가운의 품격에 맞췄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일시적 충동이 지나간 후 그는 내가 가운에게 지배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자인 줄리엣 쇼어는 그의 저서 과소비하는 미국인들에서 디드로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바로 디드로 효과이다. 이는 새로운 물건을 가진 후 그에 어울리는 물건을 끊임없이 배치하여 심리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디드로 효과는 인간이 벗어나기 힘든 10대 심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효과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더 많이 얻을수록 만족하지 않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 즉, 어떤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얻으면 그 욕심은 끝이 없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 빠진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갈망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디드로는 우연히 가운을 얻은 후 더 잘 어울리는 각종 가구를 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가운 자체는 뒷받침해 줄 가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즉, 그 오래된 가구들은 그의 새 가운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커지기 시작한 그의 욕망에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욕망을 갖는다. 만약 우리가 쓸데없는 때로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 물건들을 우리의 삶에서 깨끗이 없앨 수 있다면 내재된 행복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은 간단하게 응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높은 욕망은 결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삶을 좌지우지할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에 드는 직장을 얻은 후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넓고 호화로운 집을 갖길 바라며, 그 다음에는 아이가 최고의 교육을 받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된 후에도 대부분 사람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어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며, 더 비싼 물건을 사고 싶어하고, 더 호화로운 소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저 밥을 먹고 살 정도의 직업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들은 많은 사람을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매일 피곤에 찌들어 산다. 몸에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에 필요 없는 것들을 포기할 줄 모르고 지나치게 많은 욕망과 속박을 마음속에 안고 있어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가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학생들을 아테네에서 가장 북적이는 시장에 데리고 가 수업을 했다. 시장을 다 둘러본 후 소크라테스는 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이 시장에서 무엇을 찾았니? 학생들은 중구난방으로 대답했다. 시장에는 물건도 정말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과 놀 것도 정말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놀거리, 입을 거리와 먹을 거리 등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선생님 수업만 아니라면 저희는 분명 물건을 잔뜩 사서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다. 나는 너희들과 반대로 생각한단다. 이 시장에서 내가 발견한 건 이 세상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우리가 사치스러운 삶에 바쁘고 지칠 때 행복한 삶은 이미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단다. 행복한 삶은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방은 필요한 물건만 있고 쓸모없는 물건은 많지 않은 방이라는 거야. 우리의 생활에서 쓸모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물건을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아니라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포기를 알면 비로소 욕망의 무한한 팽창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해지며 태연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 디드로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과한 욕망을 억제하고 줄이는 것이다. 번잡하고 무의미한 욕망을 버린다면 자신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가장 멋지고 근사한 것 버리기. 악어 법칙. 악어 법칙은 원래 투자 심리학 이론 중 하나로 악어 효과라고도 불린다. 악어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악어 한 마리가 우리의 다리를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악어를 밀면 악어는 우리의 발과 손을 동시에 문다.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악어에게 물리는 신체 범위는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악어가 우리의 다리를 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 하나를 희생하는 것뿐이다. 잔혹한 악어 법칙은 더 잔혹한 대자연 속에서 그저 가장 평범하고 모든 생물이 알고 있는 대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정글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고 이미 이런 법칙을 잊어버렸다. 따라서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간다. 인생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결정적 순간의 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삶에 임하는 현명한 선택이며 시기적절하게 버릴 줄 아는 인생만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다. 악어 법칙은 한쪽 다리를 포기하고 생명의 기회를 얻는 것처럼 포기는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알려준다.
우리는 항상 포기할 때의 고통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인생은 느리고 긴 여행과 같다. 여행 중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항상 뭔가를 포기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